여러분은 오랜 인연 중에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해 이어간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첫사랑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에 끌려 오래 만나 결국 좋지 않게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첫사랑의 악연을 끊고 우울감에 빠진 영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기분 전환이라며 친구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산 바다에서 한적하게 쉬고 있던 그녀. 정신을 차렸을 때 한 한국 남자가 그녀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그저 평범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저는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만난 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잘 헤쳐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폭우에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서두르던 중 남자친구인 마이클을 발견했습니다. 7년간 함께한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그는 낯선 여자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그녀가 모르게 나와야 해. 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을 지켜보는데 마이클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7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일궈온 로즈마리 카페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만 챙겨 친구 케이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괜찮은 거야? 케이트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맞았어요. 괜찮을 리 없잖아. 7년이 그렇게 끝났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에게서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를 무시한 채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카페 앞에는 이미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와 중요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니 회사 통장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어요. 7년간 함께 일궈온 카페, 그곳에 쏟아부은 모든 열정과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대표는 나야, 에밀리. 내가 떠나기로 했으니 모든 건 내 몫이지.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알게 된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었고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연인도, 일도, 집도 모두 잃은 상태로 32의 나이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는 동안 케이트는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녀의 소파에서 얹혀 살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케이트가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밀리, 이렇게 무너져 있을 거야? 너 여행 가야 해.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소피가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야 해. 케이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소피, 케이트 그리고 헤일리.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지만 마이클과 사귀면서 자연스레 소원해졌던 관계였어요. 그들은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워놓은 듯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본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과 도쿄의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일본은 제 상처를 치유해줄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비싸기만 하고 볼 게 없어. 우리 모두가 흥미롭게 즐길 만한 곳이 아니야. 소피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한국. 헤일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 왜 하필? 반신반의하는 제 표정에 3명이 일제히 말을 쏟아냈어요. 한류 열풍이 대단하대.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볼거리도 많고 활기차. 서울은 쇼핑 천국이라고. 스킨케어 제품도 엄청나게 좋다더라.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너에게 딱이야. 마이클과는 전혀 다른 세계.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일본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짐을 꾸리는 내내 과연 이 여행이 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어디서나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거 봐, 에밀리. 내가 말했지?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고 활기차. 케이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동의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은 주변 구경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리는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내일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가볼까? 헤일리가 제안했지만 소피와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계획이 바뀌었어. 내일은 부산으로 가자. 소피가 갑자기 말했어요. 부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울도 좋지만 지금은 바다가 필요해. 해운대 해변이 정말 아름답대. 거기서 일광욕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자. 케이트가 설명했어요. 내심 실망스러웠지만 친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KTX를 탔어요. 기차에 오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고속열차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좌석 사이 간격도 넓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정말 빠르네. 런던에서 에든버러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 소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2시간 3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하는 길,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택시기사님의 운전은 멀미가 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독특한 지형에 놀랐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멀미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어요. 역시 일본을 갔어야 했어. 무심코 중얼거렸는데 케이트가 들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기다려봐. 해운대에 도착하면 생각이 바뀔 거야. 택시에서 내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오자 드디어 해운대 해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멀미로 인한 불편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때? 내가 말했지? 케이트가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변에 자리를 잡고 선크림을 바른 후 4명은 모래사장에 누워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가 햇살에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런던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 우리를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어. 헤일리가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몇몇 젊은 남성들이 우리 쪽을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년들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7년간 마이클과의 관계에 매몰되어 있던 나에게 다른 남성들의 관심은 낯설면서도 조금은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예뻐. 금발의 푸른 눈, 화사한 피부. 여기서는 내가 제일 돋보여. 소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이곳에서는 제 금발과 푸른 눈이 특별해 보이는 듯했어요. 해변에서 보낸 오후 동안 몇몇 한국 남성들과 외국인 남성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친구들과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근처 클럽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좀 걷고 싶어. 친구들을 보내고 혼자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광안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멀리서 빛나는 광안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맥주 한 캔을 사서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캔 맥주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이클과의 이별, 카페의 상실, 친구들과의 재회, 그리고 이제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경험까지.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다시 취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카페를 시작해볼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온전히 나만의 선택으로 삶을 꾸려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 여행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조용한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레 일어난 제 눈에 일출이 보였어요. 어제 사람이 많이 못한 수영을 해볼 생각으로 조용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모래사장에 수건을 펴고 앉아 아침 햇살을 맞았어요.
마이클과의 이별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바다는 놀랍도록 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발을 디뎠어요. 천천히 적응하며 깊이를 더해갔어요.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잠시 멈춰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런던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어요. 물이 가슴께까지 차올랐지만 발은 여전히 모래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카페일을 하며 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타국에서 수영을 하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몸을 뒤집어 하늘을 바라보며 물 위에 떠 있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현실을 잊고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감각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을 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그저 물결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해변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져 있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변을 향해 수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해변을 향해 헤엄쳐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채 더욱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흔들었지만 해변은 너무 멀었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로 바닥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닿지 않는 깊이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진정해, 에밀리. 패닉에 빠지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몸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안유. 갑자기 여행 가이드북에서 읽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물살이라고 했어요. 이안유에 걸리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해안선과 평행하게 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였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자 눈앞에 한국 남성이 제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바닷물이 거세게 올라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기 전에 갈비뼈를 관통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 대신 거친 기침만 터져나왔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그의 손이 다시 제 가슴을 향해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이 돌아왔나요? 남자가 영어로 물었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아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남자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게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실었어요. 구급차에 오르기 전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약하게 들어 인사를 대신했어요. 남자가 구급대원과 대화를 하곤 구급차 안에서 남자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고 갈색 머리에 선한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 우진이라고 해요. 아침 달리기를 하다가 우연히 당신이 물에 빠진 걸 봤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빠르게 응급실로 이동했어요.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우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에 작은 실금이 갔어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눌렀나 봐요. 우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환자분의
가슴 크기 때문에 보통보다 더 깊게 눌러야 효과적인 심폐소생이 가능했을 거예요.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의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겨우 목소리가 돌아왔고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하루 정도 병원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휴대폰은 호텔방에 두고 왔습니다. 우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었어요. 케이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혼자 수영을 한 거야? 케이트가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어요. 너희들이 남자만 안 밝히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이라고 약하게 타박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우진을 힐끔거렸어요. 그런 말은 말고 저 남자 완전 잘생기지 않아? 위기가 기회라더니. 소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케이트와 헤일리도 키득거리며 동조했어요. 창피함에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몰래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려 할 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퇴원하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건넸어요. 우진은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카페 사장이라니 어쩐지 운명 같았습니다. 내일 괜찮아지고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부산의 좋은 곳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남아 병실을 지켰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해변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정말 괜찮겠어? 헤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좀 쉬고 싶어. 너희들 재밌게 놀다 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떠나자 우진의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예요. 어제 구해주신 사람이요.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 에밀리 씨. 퇴원하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점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우진은 흔쾌히 수락했고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진짜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가 안내한 곳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습니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시원한 밀면과 회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런던에서는 이런 맛을 못 느껴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오셨군요. 직업이 뭐예요? 우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운영하던 카페 이야기, 그의 배신, 그리고 한국 여행을 오게 된 경위까지. 말하면서도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이상했지만 우진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진의 제안으로 광안리 해변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여전히 강했지만 바다는 어제와 다르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다 번아웃으로 사직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했어요. 도시의 삶에 지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꼭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약 드셔야 하고 아프지 않냐는 우진의 걱정에도 밀어붙여 우리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수변공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소맥을 처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몇 잔 마시니 꽤 괜찮았어요. 술이 들어가자 갈비뼈 통증도 잊혀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 이후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광안대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포시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 기운과 함께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어요. 갈비뼈 통증은 어느새 사라진 듯했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진의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우리의 입술이 만났어요. 그날 밤 전혀 모르던 사람과의 뜨거운 밤을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갈비뼈의 통증이 더 심해져 우진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진찰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격한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의사도 상황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이클과의 7년 연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우진과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는 제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우리는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정말 아쉬워요. 우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고 제게는 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마이클과의 일, 새로운 일자리 찾기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과 헤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사실 그 말은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에 남아있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우진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의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전과 같은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머무는 공간 같았어요. 귀국 후 첫 일주일은 시차 적응과 정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케이트의 소파에서 지내며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영국에서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취업 기회도 찾아보았습니다. 영어교사, 번역가, 외국계 기업 등 가능성은 많았지만 비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진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영어 강사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요? 부산에 외국인 강사를 구하는 학원이 많아요. 우진이 제안했어요. 그의 제안에 따라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우진과 통화하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듯했습니다. 귀국 후 3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케이트의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마이클이 서 있었습니다. 7년간 매일 보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에밀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케이트는 제게 눈짓을 보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카페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없는 동안 매출이 반 이상 줄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이클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 제 지분을 빼앗은 것,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카페로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에밀리. 7년이야. 7년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달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부산에서의 경험, 그리고 우진과의 만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미안해, 마이클. 돌아갈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적어도 사업 파트너로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계약들이 많아. 내가 없으면 정말 어려워.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안 돼. 내 인생에 새로 시작하고 싶어. 마이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다른 남자 생겼지? 그렇지? 누구야? 제 침묵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행동이 점점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화를 내는 모습은 전에도 봤지만 이렇게까지 격앙된 적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이렇게 쉽게 다른 남자한테 가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케이트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어요. 마이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결국 그가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순간 케이트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어요. 마이클은 마지못해 떠났지만 마지막 말이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에밀리. 그날 밤 우진과의 통화에서 마이클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관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그 내용이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새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고 말 거야. 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해왔어요. 상황이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그가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불안감이 커져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우진과 연락이 끊겼어요.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사이 우진은 걱정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새 휴대폰 번호를 만들어 그에게 연락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케이트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구멍으로 밖을 살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우진? 어떻게 여기에? 그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가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병원에서 보호자 서류를 작성할 때 찍어뒀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함부로 접촉하면 성희롱으로 신고될 수 있어 조심한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류를 찍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였을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진을 안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 마이클의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어요. 누군가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문 열어. 누구랑 있는지 알아. 마이클의 목소리였어요. 우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걱정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제가 나가서 대화해 볼게요. 제가 만류했지만 우진은 침착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마이클이 분노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는 분명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넌 누구야? 에밀리의 새 남자친구. 마이클이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대화로 해결합시다. 에밀리 씨가 원치 않는 만남은 강요할 수 없어요. 마이클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진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우진이 그를 막자 마이클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우진은 몇 차례 공격을 피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폭언과 위협이 계속되자 결국 우진은 그를 제압했습니다. 마이클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고정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내뱉었어요. 넌 망했어.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전화 통화로 상황을 실시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이클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케이트가 귀가하면서 마이클의 이전 위협적 행동을 증언했어요. 결국 마이클은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마이클을 데리고 간 후 우진은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이클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우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진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 카페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원래는 커피 좋아하는 거였죠? 그의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그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용기가 우진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문화 차이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항상 곁에서 도울게요. 우진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 케이트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의 미래를 그리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사건 이후 영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제가 진행하던 카페 계약을 전부 해약하고 소지품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진은 그 사이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었어요. 케이트와 소피, 헤일리는 제 결정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우진은 김해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진의 아파트는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전망은 그 어떤 런던의 고급 아파트보다 아름다웠어요.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우진의 카페는 해운대와 광안리 중간쯤에 위치한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고 외국인 고객 응대를 맡았습니다.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를 메뉴에 추가하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진과 카페 직원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외운 문장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였어요. 이 한 문장으로 많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비자로 1년을 지내는 동안 우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조금씩 내려놓았고, 우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집단주의적 사고를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오해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비자 만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진이 해운대 해변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 한 병 그리고 긴장한 듯한 우진의 표정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한국에는 취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을 구한다는 취직과 비슷하지만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죠. 에밀리, 내 아내로 취직하시겠어요? 그의 독특한 청혼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눈물도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머무는 곳이 아닌 제 진정한 집이 될 것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걱정된 것은 우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부모님이 보수적이시기도 하지만 이해심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 만남에서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준비했고 영국에서 가져온 선물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부모님은 오히려 서먹해하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영국식 스콘을 맛보신 후로는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가끔 영국 축구에 대해 물어보시며 대화에 물꼬를 트셨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진행했어요. 친구들은 특별 휴가를 내어 참석해 주었고, 너의 삶은 마치 동화 같아 라고 소피가 부러움을 표현했을 때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광안리가 내려다 보이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의 창문에서 바라본 광안대교의 야경은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생소했던 한국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카페는 점점 더 많은 단골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결혼 1년 후 우리 사이에 작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에 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우진과 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제 한국 생활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때때로 영국이 그리울 때면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든 스콘을 먹으며 향수를 달랬어요. 하지만 광안리 해변을 걷거나
우진과 함께 딸 안고 일몰을 바라볼 때면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임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일 수 있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져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 때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종종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걸으며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만약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영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우진이 그곳에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는 낭만 있게 술을 마실 수 없는 수변공원을 종종 지나가면서 우진과의 첫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국어는 아직도 어려운 게 많고 영국의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진의 따뜻한 미소와 우리 공주님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산의 햇살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하루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무난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탄한 하루 되세요.